예, 안녕하세요. 4.27 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제 두 번째 시간 전환기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패권 전환기의 세계대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백신 개발 연합이죠. 백신을 개발하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차드 해쳇이라는 영국 박사는 그 회장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은 2차 대전에 비유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과 비유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뭔 뜻일까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무엇이 났습니까?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2차 대전을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소련 중심의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 체제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낳는 중요한 경과점이다. 또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것을 전시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워타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우리는 인민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죠. 또한 일본의 다나키 사카이라는 유명한 정세 분석가도 핵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림자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지 전염병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러한 어떤 각국의 방역 노력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방역 노력을 매개로 해서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 세계사적 질서를 자신들에게 새롭게 재편해 나가는 그러한 세계대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보건 문제, 단순한 전염병 치유의 문제로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코로나 방역을 중요한 정치 문제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북이었죠. 북은 1월 25일 날 코로나 방역을 국가 존망의 정치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가 흥하는 걸 한두고 생존하느냐 망하느냐 이 정치 문제로서 바라봐 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국가 조직은 총력적으로 이 코로나를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정치 사업을 강화해라. 모든 당 조직 주민들에게 의학적 감시, 그리고 진단 치료 약물 개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조해라. 모든 중국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1개월간의 격리 조치와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그래가지고 북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해외 공관들, 대사관들, 이런 영사관 직원들 몽땅 다 격리됐죠. 그래서 그 불만을 품고 독일이나 프랑스, 독일하고 어디더라? 이런 몇몇 나라들은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갈래요.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대준 그런 전세기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격리 방역을 실시했죠. 어쨌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0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에이브람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주장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0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방역에서 성공한 그런 나라죠. 자, 그런 과정에서 북은 이거를 코로나 창궐을 정치 문제로 바라보고 적으로부터의 공세로서 바라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군사력 과시를 병행적으로 전개했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북도 역시 코로나의 확산을 보건 문제로, 방역 문제로만 바라본 게 아니고 정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어차피 미국을 겨냥하는 아주 최대의 G2로서 성장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껄끄럽고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박쥐 먹는 이 전 근대적 식습관, 어떻게 이게 G2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박쥐를 먹는 야생동물을 먹는 그런 전 근대적 식습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불결한 위생환경 이런 것이 심각한 G2로서 작용 상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콧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한국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데모가 열렸었죠. 이러면서 중국의 불결한 환경, 늦장 대처, 확진자, 사망자 축소, 인권 탄압 그러면서 세계로 전파했다. 이렇게 하면서 반 시진핑, 반중 정서를 세계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 그리고 당시에 비즈니스 위크지,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는 빚더미의 중국 경제를 붕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국장은 위기 때는 동맹이 없다. 중국에 있는 미 기업들은 본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 이전비를 전액 미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제조업 기반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라라. 이렇게 지금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도 이에 편승해서 2조 5천억 정도의 이전 비용을 책정해 놓고 일본 기업들도 일본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것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반중 선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재구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현재 이 우한 연구소가 여기가 있고 이번에 그 바이러스가 발병된 수산물 도매 시장이 불과 32km 거리에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진원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이 의료물질을 지원하니까 의료물질 지원에 감사하기는커녕 유럽과 미국의 지배층은 중국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좀 뭐 이 지원도 해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중국에 대해 분노를 한다는 등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요. 또 그러면서 더불어 이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6조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지금 했죠.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이래 되니까 중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월 20일 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었느냐. 또 80년대 에이즈는 미국에서 첫 발현됐는데 미국이 그걸 책임진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강도 높게 반박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미국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는 6조 달러인데요. 여기는 3,500만 원짜리입니다. 어느 소송이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죠. 100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 책임론을 갖고서 공방을 벌이면서 중미 간의 관계는 더욱더 대결적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은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이 화를 입었죠. 근데 이거를 자체의 힘으로 소위 인민전쟁이라는 방식으로 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거의 4억 명 가까운 지역에 대한 봉쇄적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봉쇄 격리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불과 열흘 만에 약 2,300동 규모의 2개의 병동을 열흘 만에 지었죠. 그리고 봉쇄에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완치율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극찬할 만하죠. 3개월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 내에 확진자 수를 확 줄여버리고 한 자릿수로 딱 묶어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인민전쟁인데요. 실질적인 인민전쟁이라는 개념은 전민의 참여와 지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총력전 개념입니다. 과거 항일전쟁할 때 썼던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총력전 개념이 북에서 얘기하는 소위 정면 돌파전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죠.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인민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결국 이것이
적으로부터의 공세다 이렇게 바라보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월 7일 날 인민전쟁을 선포하고 3월 10일 날 시 주석이 우한을 방문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이달 8일 날 4월 8일 날 우한 봉쇄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불과 2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거의 중국이 코로나를 최소화시키고 확실하게 잡는 이런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과 결단력, 실행력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국식 모델과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치료약이 클로로킨이었고요. 또 쿠바의 인터페론 알파2B라고 하는 신약입니다. 쿠바가 만들어낸 신약이죠. 쿠바는 이걸 기적의 신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이걸 사용해서 많이 치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중국, 러시아, 쿠바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죠. 이탈리아는 오히려 EU 동맹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게 의료물자 지원을 요청했죠.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거절했어요. 자기들 쓸 것도 없다. 줄 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EU 본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탈리아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막대한 자기들도 재정 부담금을 내면서 동맹 일원으로 있는데 이 동명색의 동맹이 위기 시에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지원해 줬어요? 이 중국, 러시아가 지원해 줬어요. 쿠바가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러시아가 지난 4월 1일 날 60톤 분량의 의료 물자를 미국으로 날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죠. 4월 1일 날 존 F 케네디 공항에 러시아의 여객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60톤의 의료 물자를 싣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쿠바 국기죠. 이 쿠바 의사들이 전 세계 국을 돌면서 의사들이 파견이 돼서 치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바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나 미국의 그런 제재와 간섭에 의해서 경제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쿠바는 놀라울 정도로 의사들을 파견해서 치료 방역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의 이탈리아에 300명의 의료진을 파견했고 전 세계 120개국, 미국을 포함한 120개국의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 날 EU 외교안보대표가 중국 지원에 감사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 지배층들은 거꾸로 요즘에 또 이런 지원에 대해서 중국이 오만하다는 둥 이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중국을 비난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 후한무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오히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또 미국, 그리고 세르비아 이런 나라에 지원해주고 있고 쿠바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의 신약이라고 자랑하는 인터페론을 전달하고 전 세계 코로나 발병국 37개국의 의사를 파견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까지 나섰습니다. 베트남도 유럽에 마스크 50만 장을 지원했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등 EU 국가의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이번에 러시아에다가도 15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발병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베트남이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내에 있는 베트남인의 지원에 대해서 오히려 러시아 정부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양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러시아, 쿠바, 오히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방역에서 성공적으로 자국을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해외의 타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꾸로 반면에 유럽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분열을 보여주는 게 이게 BBC에서 나온 건데요. 유럽이 가장 분열된 지역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유럽이 제일 높습니다. 사회는 10년 전에 분열됐다는가 전 세계 각국에서 유럽 지역이 66%로 제일 높죠. 또 사회는 10년 전에 비해 덜 관용적이다라고 했을 때 유럽이 제일 높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관용적이고 아시아가 제일 분열되지 않았다. 이렇게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BC에서 평가한 거죠. 이거는 EU 통계국에서 나온 건데요. 남유럽과 북유럽의 실업률 차이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실업률 차이가 11.3이 제일 높았고 3.77이 낮았는데 이게 작년도에 가면은요. 그리스가 17.3%,
반면에 독일은 3.2%. 엄청난 실업률 격차가 발생해서 경제력 격차가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책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유명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유러피안 드림입니다. 아마존이 아니라 알라딘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데요, 그때는 마치 유럽의 꿈의 제국인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불과 한 20년? 2091년부터니까 한 20몇 년, 20몇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유럽이 분열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 쉽게 통합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겐 체제라고 해서 사람과 물자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이 소위 자유화 체제를 완성해 놨더니 독일과 같은 공업국에서는 냉장고 테레비를 아주 싸게 만들어요. 이게 싸게 만드는 것이 관세도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한테 그냥 싸게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는 공업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업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독일의 싼 제품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니 당연히 그 나라 폴란드나 헝가리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제대로 공업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디로 가요? 생겐 체제라고 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서유럽으로 갑니다. 그 서유럽에 가서 이들은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의 기반이 되는 반면 이 동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없는 노인들이 천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경제력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가 또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리스가 처음으로 EU 이탈이라는 그런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제금융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고 이 구제금융에서 또 약탈적으로 유럽중앙은행 또 IMF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의 자원을 아주 싼 값에 빼앗고 그리고 높은 이자 우리나라 IMF 했던 것처럼 높은 이자를 매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피해를 입은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이 감정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런데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유럽 중앙이, EU 중앙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으니 더욱더 분노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더욱더 분열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동맹 바로 전 부총리였죠. 이 양반은 일단 이번에 위기를 해결하고 나면 EU를 떠나자라고 해서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가 생기는데 EU 국가인 잘 사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나 몰라라, 나도 급하다,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도대체 그게 제대로 된 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만 높아진 상황이 됐고요. 더군다나 또 이번에 이런 그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 지원을 위한 EU 차원에서의 코로나 본드,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이 부자 나라인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또 그걸 반대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EU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코로나 이런 피해국에 대해서 자국도 이런 대서양 동맹 체제의 대장인데, 이 대서양 동맹의 대장인데 미국은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오히려 독일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독점권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또 이런 중국 애들이 그 프랑스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3배 웃돈을 주고 비행기 타는데 딱 가로챘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대중들로부터 고립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 위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국을 지원하는데 오히려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지원은커녕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내 코가 석자라는 식의 이런 아주 놀부적 심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또 미국 자체가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분열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분리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뭐 이런 거. 참 제가 생각해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왜 탈퇴하느냐?
트럼피즘이 싫다. 트럼프가 싫고 이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인데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대처가 불만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빨리 봉쇄 격리를 풀고 경제 복귀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런 주장을 한 반면에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풀면 안 된다. 봉쇄 격리를 더 해야지 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래서 더욱 강화된 봉쇄 격리를 요구했던 거죠. 이러면서 서로 충돌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요구사항을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해졌고 여기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앞장서서 지금 아예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대립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거꾸로 의료 장비들, 의료용품을 만들면요. 다른 주에다가, 옆 주에다가 수출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출하겠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수출하겠다. 이 표현 자체가 캘리포니아 공화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지. 황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아무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4월 25일 날 미러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됐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러시아에 대해서 싫어하고 러시아 적대시가 강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은 봉쇄 격리를 더해서 트럼프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오히려 푸틴하고 손잡고 이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5일이 2차 대전을 끝낸 아주 결정적인 날인데요. 독일 지역을 쳐들어가서 독일 소련하고 당시에 미국이 공동으로 진격을 해서 딱 만난 양쪽에서 만난 날 엘베강에서 만났는데요. 그 엘베강에서 만난 날이 미소 양군이 만난 날이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를 한 거죠.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WHO가 중국 편을 든다 그래서 WHO에 대한 자금진을 중단하고 WHO에 대한 음모론은 대단히 많습니다. WHO가 오히려 제약회사 편이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이 얘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에 대한 일시 중단, 그다음에 비자 발급 중단 이런 걸 통해서 국가주의적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들이 나서서 봉쇄를 이제 풀어라, 봉쇄 해제 요구하는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자체가 심각한 분열 상황을 나아가면서요, 시빌 워, 내전이다, 내전 2.0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의 미 정치적인 영향은 미국의 대선 대결이자 운명을 건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크게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 말고 미국 민주당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샌더스라든지 또 이 진보적인 젊은 의원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하층 당원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상층의 금융 세력들입니다. 이 상층의 금융 세력들. 이 사람들이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오바마 때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많은 정치 자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상층의 금융 세력들은 봉쇄를 유지하고 경제 성실에 따른 민심 비판을 추동하고 사사건건 트럼프를 비난하고 우리나라 저기와 비슷합니다. 민주통합당 사사건건 비난하죠. 민주당에 대한 각 민주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주에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봉쇄 해제, 그다음에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 포기, 그리고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빨리 재개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대결이 앞으로 대선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더욱더 격렬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군 철수와 전쟁 중단이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이 양반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이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의 공동의적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멈춰달라. 일종의 정전 결의안을 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리비아, 미얀마, 필리핀, 남수단,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 이런 나라들이죠. 한반도는 좀 빠졌습니다. 한반도는 정전 상태라서 빠졌나? 네,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쟁 상태인데 우리도 어쨌든 현재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중단하자.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누가 받았습니까? 푸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5월 달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의 정상회담을 5월 달 전승일에 2차 대전 전승일에 러시아에서 개최할 걸 제안했다가 이번에 러시아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바람에 마크롱한테 넘겨줬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이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젊은 날에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다. 이래서 자기가 적극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모든 전쟁을 멈추자라고 적극 제안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5월 달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엔 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전 세계 전쟁 중단을 결의하게 되면 정말 인류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전쟁에 다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다 개입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나서서 이걸 같이 정전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전쟁이 다 스탑이 됩니다. 인류사적으로 엄청나게 큰일이죠. 그럼 당연히 한반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미군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오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군데 다 물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9.11이죠. 9.11. 9.11 때문입니다. 9.11. 2001년도에 됐죠. 그래서 21세기 최장의 전쟁입니다. 2001년도에 탈레반이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킨 빈라덴을 숨겨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부시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는데요. 그로부터 탈레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각 지역이 흩어져서 강력한 민족적 지지를 얻으면서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지지를 얻어서 장장 20여 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난 2월 29일 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평화협정,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이르렀죠. 그로부터 그 평화협정의 내용이 14개월 내 미군에 완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3월 9일 날 한참 미국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확산될 때 그때 철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이 재건에 참여해달라고 탈레반이 요청하는 이런 상태가 됐죠. 결국은 사실은 이게 제2의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개망신이죠. 개망신. 어쨌든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지 못하고 미국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지난 3월 17일부터, 아니 4월 17일, 3월 17일부터죠. 3월 17일부터 3월 말기까지 해서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 모술, 그리고 유프라테스 시리아 국경 강변의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의 알카임 군사기, 세 개 군사기지에서 병력을 드디어 뺐습니다. 이라크는요, 1월 3일 날 이란의 혁명수비대 술레이마니 장군이 이라크 땅에서 암살된 후에 1월 6일 날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라크 의회가 미군 다 나가라 했죠.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미군을 다 나갈 것을 결의했고 미군은 못 나간다 하다가 못 나가니까 이라크군 민병대들이 로켓탄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라크 국민하고 또 싸울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겠죠. 이 키르쿠크는 이라크 최대의 유전지대입니다. 유전지대인데 이걸 내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또 유프라테스 강변의 이 알카임 기지라는 것은 시리아 전쟁에서 IS들을 지원하는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철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IS나 또는 쿠르드를 버리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 전면 철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던 프랑스, 체코 이런 군대들도 철수를 결정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강대국의 군대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정치적으로. 더불어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전 세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죠. 이게 뭐 통과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북과 니카라구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중국, 쿠바 이런 8개국이 공동으로 코로나 대처를 위한 제재 해제를 유엔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게 3월 25일입니다. 이것을 당시 또 마찬가지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응할 국가들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해제하자라고 제재 면제를 호소하는 아주 이런 또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미국은 근데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이 제재 해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미국 국무부의 그 관영 언론이죠. 미국의 소리 코리아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도 우리 제재가 그 의료 지원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결국은 그것도 막 비판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그 나라들이 북이 의약품을 살려고 하는데 의약품을 살려면 대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대금을 보내줄 은행을 막아놨으니 물건을 사올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의료 지원과 제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기왕 해왔던 경제 제재 안에 의료 지원도 포함되는 거라서 결국은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만이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적으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앞으로 5월 달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의 상임 이사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 또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전 결의안과 그리고 제재 해제 결의안을 아마 유엔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고 당연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고 싸워야 되겠죠. 네. 이렇듯 코로나19는 진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현재 벌써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또 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고 있는 고통,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세계는 오히려 평화 그리고 서로 평등한 이런 관계로 바꿔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의 영광입니다. 세계는 변하는 한 도중에 변화의 와중에 우리는 서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거를 실제 목격하고 있고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좀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부는 마치겠습니다.